단 한 장의 문서 때문에 낙찰받은 집도, 시간도, 돈도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다룸으로써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을 악용하진 않을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찰받고도 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은 그대로 묶이고 채무자는 그동안 태연하게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5억의 빚을 진 채무자가 7억 원의 집을 어떻게 끝내 낙찰을 취소시켰는지,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인 지금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입니다. 2023년 8월 7일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8월 9일에는 회생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회생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매 같은 강제 집행 절차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흥미롭게도 경매 입찰일에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8월 16일 경매 입찰일이 있었는데 채무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가 이루어지자마자 즉시 법원에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결과는 매각 불허가. 낙찰자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었을 테지만 법원은 스스로 빚을 청산하고자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채무자는 스스로 회생을 취하해버립니다. 2023년 11월 채권자의 경매 속행 신청으로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또다시 입찰일에 일주일 전인 2023년 11월 16일 두 번째 회생을 신청했고 며칠 뒤에 경매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최고가 매수 신고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의 일주일간의 간극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경매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또다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죠. 이렇게 또 매각 불허가를 얻은 채무자는 첫 번째 회생 사건의 취하로 끌었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요? 이번에는 회생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계속 연기하는 행동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기한을 계속 연기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024년이 되었고 두 번째 회생도 그렇게 시간만 끌다 채무자 스스로 회생 사건을 폐지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세 번째 경매, 2025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낙찰받았던 차례죠. 반년간의 폐찰에 다소 지쳐있던 저는 별 기대도 없이 입찰했는데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고 낙찰받은 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뒤에서 똑같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물건을 조사하면서 과거의 매각 불허가 사례들을 보긴 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던 거죠. 채무자는 또다시 입찰일 하루 전에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인 4월 25일의 사흘 전 똑같이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에도 똑같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수법에 기계적으로 같은 결정만 내리는 법원이 솔직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고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항고한 내용의 요지는 경매 절차를 강제로 진행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생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허가 결정을 내려서 사건을 끝내버리지 말고 회생이 유의미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본 뒤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였죠. 많은 분들이 항고에도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악용 사례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당하는 게 너무 싫었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매각 불허가를 허가로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잠시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리에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린 지 2개월 후 6월 16일 항고가 기각되면서 매각 불허가는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입찰일 직전 회생을 신청하고 실질적인 변제 의지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계속 같은 행태를 허용했을까?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3번이나 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을까?
회생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절차는 아닐 텐데요. 저를 포함한 낙찰자 3명은 결국 보증금이 잠시 묶이고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정당하게 돈을 회수하고 채무자는 빚을 정리하며 새로운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정상적인 채무회수 절차인데, 그런데 이런 본래의 취지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이를 법원이 묵인한다는 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 지금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문건 송달 내역에서 경매 절차 정지 신청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저도 사실관계와 근거를 정리해서 맞대응 정지 신청을 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단 경매 사건을 정지시킨 채로 유지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이유라면 미련을 갖지 않고 즉시 보증금 환급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번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도 법을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와 그것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법원의 결정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 이 회생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반복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을 연기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도 이런 식으로 버티는 데에는 결국 말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본인이 일으킨 채무를 변제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넘겨진 재산을 공정한 법의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이 집을 낙찰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회생 절차가 또다시 폐지되고 법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어 채권자들은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하고 그리고 집은 진정으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품으로 마침내 돌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